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사회 김지태 선생이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김지태 선생입니다. 이름은 하여튼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이 안 다뤄줬습니다. 오늘 지스쿨 임용고시 합격 설명회, 입학 설명회 겸 일반사회 강사로 섰는데요. 학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행정고시 사법시험 들은 결과는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임용 쪽이 저에게는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제 임용 쪽으로 나왔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상하게 숨겨져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임용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그 바탕이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사회가 가지는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커리큘럼 또 소개도 하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회 과목은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굉장히 넓고 그리고 깊어요. 우리가 물이 깊으면 폭이 좁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폭이 넓으면 깊이가 같은 양의 물이라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깊으면서도 폭이 넓을 수는 없을까? 깊으면서도 폭이 넓을 수는 없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그 합격은 가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행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집중력을 24시간 공부는 하는데요. 그것이 약간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 아슬아슬하게 좀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머리도 좀 쉬어가면서 운동도 좀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반 사회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필고사, 즉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 1차, 여기서는 1차를 말합니다. 2차는 주로 교육학과 관련해서 2차 시험이 있고요. 수업 실연, 실기도 있어서 또 약간 지역마다 달라서 지방마다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를 치르게 되는데요. 1교시가 교육학입니다. 한 문제고요. 논술형입니다. 60분 시간이 주어지니까 시간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2교시가 전공사회 A, B 이렇게 나뉩니다. 전공사회 A, 전공사회 B 이렇게 나누는데요. 전공사회 A, B로 나눈 것은 그러면 사회 과목이 좀 다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전공사회는, 교육학 빼고 전공사회는 먼저 법이 있고요. 법과 정치, 그 다음에 경제학,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론, 이렇게
여러분이 저하고 5과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공사회 A는 어디서 어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이 5과목이 전부 전공사회 A에도 녹아 들어가 있고 전공사회 B에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전공사회 B에도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냐? 그러면 전공사회 A는 단답형. 약간 서술형, 짧은 거. 그 다음에 전공사회 B는 서술형 중에서 약간 긴 거. 그 다음에 논술형. 서술형과 논술형의 차이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뭐 그렇게 또 뭐 논술형이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출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구분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공사회 A와 B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90분. 전공사회 A가 90분. 자, 이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A가 90분. B가 90분. 보통 이것이 14문제 40점 만점. 14문제 40점 만점. 그 다음에 역시 이건 8문제 40점 만점. 이 상태에서 5과목을 골고루 배분하게 됩니다. 골고루 배분하게 되는데 교육내용의 비중이 약간 크고요. 약간 크고 저 4과목은 비슷비슷한 그러한 출제 문제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교시가 교육학으로 한 문제 논술형 20점짜리. 2교시가 전공사회 A 단답형, 그 다음에 서술형 14문항 40점 만점. 3교시가 전공사회 B, 시간은 역시 90분입니다. 서술형 논술형이고요. 40점 만점. 그래서 약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제 또 지역마다 도마다 이렇게 합격자 커트라인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지금은 약간 시험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 90점 약간 아래에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여러분 조건이 똑같으니까요. 뭐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약간 커트라인이 낮아지겠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과목을 함께 공부해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소개가 됐는데요. 선생님 교재는 법학 통론입니다. 자, 보통 법과 정치 그러는데요. 법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 이것이 우리 학원의 순서하고도 같습니다. 순서하고도 같아요. 정치학, 그 다음에 경제학,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론. 자, 또 특징들은 뒤에 있을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으니까 2018년도 일반사회 임용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160명을 뽑았습니다. 접수 인원은 1564명이었고 경쟁률이 9.78대 1, 약 10대 1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차 합격선이 평균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했던 1차 합격선이 85.67이면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시험이 약간 쉬워져서 약간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평생 직장인데 우리가 모두 거의 100점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 G스쿨의 일반사회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합격선은 다른 과목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요. 지금까지 그러면 임용고시 일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그 전형 방법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 방법을 한번 볼게요. 1992년에 임용고시 시험이 실시가 돼서 2001년까지 약 10년 동안은 굉장히 문제가 평이했고 또 공개가 안 돼서 이 복원을 하는데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한 재생, 복원. 그러니까 막 써서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잘 없었겠죠. 그렇죠? 그 기억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에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과 거의 연관성이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 교재도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 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출문제는 2002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실었습니다. 2002년부터 19년까지 18년 정도 되나요? 17년, 18년? 네, 그렇습니다.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만 분석을 잘해도 합격선, 예상 합격선에 들어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임용고시는 굉장히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를 몇 년 전에 시작하면서 책을 쓸 때도 보통 대학 교수님들 쓰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평이하게 씀으로 인해서 맺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맺힌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맺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게 임용고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장점이라든가 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안 돼서 과감하게 기출문제 분석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요즘 나오는 책들은 임용고시 일반 사회에서 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정성을 들였고요. 실제로 결과도 좋았습니다. 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겠습니다. 서술형 단답식이고요. 역시 80점 만점 22문제부터 시작해서 약간씩 한두 문제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과 교육론의 비중이 24점, 나머지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평균 14점 곱하기 4에서 56점. 보통 우리가 사회과 교육론 이렇게 부르고 이것을 전공사회 이렇게 부를 때도 있으니까요. 그냥 전공사회 그럴 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통틀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문제부터는 오늘 계속 이 임용고시 특징이 리바이벌이 되고 있어요. 약간씩 핀트를 달리하면서 2009년에서 2013년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1차, 2차가 있고요. 1차가 객관식 40문항 80점입니다. 객관식인데 이때는 좀 장문의 원문이 발췌하는 그 문장들이 장문이어서 그 객관식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하면 오늘날도 굉장히 훌륭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객관식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주관식 논술형으로 논술형으로 굉장히 몇 문제, 2문제, 3문제 이렇게 내고 배점이 높은 그런 형태를 취하다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전공 A는 14문항 40점. 지금에 오는 거죠. 네, 지금에 오는 겁니다. 전공 B는 8문제 40점. 그래서 80점 만점이 되겠고요. 특별히 자료에서는 2019년 얼마 전에 본 시험이죠. 2019년 분석을 했습니다. 과목별 배점을 보면 사회과 교육론이 10점짜리 포함해서 22점.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14점. 법이 16점, 정치가 15점, 경제가 13점. 경제 4문제, 정치 5문제, 법 5문제, 사회문화 4문제, 그 다음에 교육론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사회과 교육론이 비중이 좀 높은데요. 그러나 출제는 과목은 여기서 됐지만 내용은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딱이 똑 떨어지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구분할 필요는 없겠어요. 우리 G스쿨에서는 그러면 일반 사회 강의를 어떤 순서로 밟을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법학 통론을 1월 달에 할 거고요. 시간은 요일은 수, 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32시간 지울게요. 수요일 날 4시간, 그 다음에 목요일 날 4시간 해서 곱하기 4주니까 32시간이면 기출문제까지 내용 기본에서 심화까지 완벽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예상 출제 예상 그거보다는 저는 굉장히 기본 이론 내용에 치중하는 편입니다. 기본 이론 내용에 치중하는 편이고 교재도 모든 기출문제 아니면 예상 문제가 전부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진행되는 이 내용반 강의가 굉장히 비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도 역시 정치는 2월 달에 할 거고요. 교재 이름은 정치학입니다. 역시 32시간 잡았고요. 경제는 우리 2019년에 경제가 4문제 났죠. 그쵸? 약간 평이하게 나서 변별력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게 나면 손을 못 대는 과목이 법 아니면 경제거든요. 이 경제는 미시와 거시로 나눠져요. 그러면 미시와 거시로 경제는 다시 미시와 거시로 나눠지는데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 경제학, 매크로 이코노믹스 거시 경제학,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제는 굉장히 연역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답을 내기 어려운 굉장히 좀 난해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스타일이 경제가 여러분 우리 임용고시 경제는 꼭 저한테 들어야 되는 법과 물론 다 들어야 되겠죠. 네, 자, 다 들어야 됩니다. 특히 법학과 경제는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조금 이제 좀 봅시다 두고 아무튼 미시와 거시로 나눌 수 있고요. 미시 경제학에서는 주로 계산하는 문제 아니면 약간의 서술형 좀 약간 배점이 2점 정도 되는 그런 문제고요. 이 거시는 주로 논술형 서술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긴장문이야. 좀 서술형 중에서도 약간 좀 몇 줄 써야 되는 거. 자, 이렇게 경제는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경제는 2개월을 할 거고요. 아마 한 5주, 3주 곱하기 8 해서 40시간이면 넉넉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설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주에서 24시간이면 우리 G스쿨에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다른 과목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교육론 이렇게 나갈 거고요. 교육론은 아직 교재를 뭘로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는 않았는데요. 사무책으로 할지 뭐를 할지 요 4개는 교재가 나올 겁니다. 시중에 판매가 될 거고요. 약간 부분씩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법하고 정치가 많이 섞여 있고, 정치와 사회문화가 많이 섞여 있고, 그러면 경제는 안 섞여 있으니까 역시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와 교육론은 또 많이 섞여 있고, 자, 이렇게 약간 좀 중복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제 일반 사회는 이런 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 사회, 구체적으로 일반 사회 과목의 특징과 수험 전략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대학 교수님 이 자리에 서셔도요, 수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폭은 되게 좁은데 깊이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노량진 가를 보더라도 우리 단기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방문가게 선생님들, 우리 G스쿨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사회과 선생님들이 희소합니다. 그 희소한 원인에는 2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내용이 너무 깊어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겠고요. 2번째는 돈이 잘 안 돼서. 그렇죠? 네. 이거 그렇게 하더라도 돈이 정말 된다면, 먹고 산다고 하면 길을 쓰고 덤비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희귀합니다. 굉장히 희소해요. 우리 임용고시 선생님들이 좀 희소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했으면 그러면 그 기본이 어디까지냐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들이 결국에는 합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김지태 선생님은 임용시장에 지금 나왔느냐? 물론 예전에 같이 입시학원에서 노량진 저 옆에 있었는데요. 그 강의하던 선생님들이 많은 경우에 공무원 시장으로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임용고시 학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겨울 임용고시 시장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공무원 사회는 깊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깊이가 굉장히 낮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깊이가 낮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입시학원에서 사회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공무원 사회 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와 있어도 너무 많이 좀 비슷비슷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요. 차별화가 안 돼서 그렇게 좀 나눠먹기 시장 같습니다. 그런데 임용만큼은 절대 공무원 그 시험 난이도가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곳이 많았는데 면접 간 데마다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지스쿨과 인연을 맺었어요. 지스쿨에서 정말 김지태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풀어낼 생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개별 과목 전공사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법학 선생님 교재 이름은 법학통론입니다. 법학통론이에요. 주로 법 집중반 교재 이름을 하려다가 법학개론 하다가 그냥 법학통론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5과목 중에서 아마 분량으로 따지면 최고 많을 겁니다. 최고 많을 거예요. 교재는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예, 투자 시간도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머리가 신선할 때 1월 달로 정했습니다. 1월 달로 정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 내용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들 간에 아니면 학자 그런가요? 아니면 실제 실무하는 데 있어서의 쟁점 부분들, 그 의견이 나뉘는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쟁점 관련 부분이, 혹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쟁점 관련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 이제 전 이쪽으로 지울게요. 법 과목에서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헌법입니다. 개별 법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이 또 출제가 좀 많이 되고요. 형법, 그 다음에 노동법이 또 노동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이렇습니다. 노동법이 출제가 좀 됐고요. 여기까지는 빈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회제 실은 것이 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렇죠? 소송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소년법 굉장히 많습니다. 교재에 실린 법률만 18개 본문 요약해서 실어놓은 것이 18개 법률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 공부를 어떻게, 그쵸? 여기에 더해서 대법원 판례 있죠. 헌법재판소 판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생님들은 법을 공부하면서 다운입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이미 지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범위가 넓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또 이거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어차피 경쟁하는 거니까요. 범위가 넓고 깊다라는 것은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요. 거의 임용고시는 선생님 실력이 80%다. 네. 선생님 실력이 80%다. 아마 그 정도도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리를 잘하고 시험 나눈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용고시의 최고 강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선생님 교재는 사법시험, 사법고시죠.
행정고시, 로스쿨 입학, 자, 로스쿨,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입법고시, 그 부분들은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임용고시를 좀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변형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변형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교재는 기출문제까지는 완벽하게 거의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7, 8, 9, 10, 11월 중순까지의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아니 모의고사반 또 그 다음에 예상문제반의 문제는 오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세상에 오픈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교재로만, 그 얘기는 출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재로만 사용할 생각입니다. 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치학을 보겠습니다. 이론의 흐름이 좀 중요합니다. 이 학자 이름이 어디에 속해? 물론 그 학자가 긴 생애를 살면서 그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통적으로 사회계약론에서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거, 정당, 이익집단, 이 부분에서도 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정치학은 헌법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통치구조 쪽에서 의원 내각제다, 대통령제다, 의원 정부제다 이런 쪽에서는 필연적으로 헌법하고 겹치게 됩니다. 헌법하고 겹쳐요. 그런데 이게 이 문장을 딱 보면서 이게 헌법이다, 이게 정치학이다라고 구별하는 문제는 굉장히 밑에 있는 그 이론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면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가 주어져 있다면 금방 표시가 나요. 이게 정치학 문제다, 정치학 문제다, 법학 문제다. 이게 돼야지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할까가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답안지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학은 헌법과 구별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헌법과 구별할 필요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정치학은 사회문화와 이론적으로 겹치는, 어떤 학자는, 김지태라는 학자는 사회학자이면서 정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회학자이면서 정치학자이기도 한 김지태 선생의 이론들은 어디 있을까? 사회문화에도 있겠고 정치학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정치학, 사회문화, 경제학 이쪽에는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경제학을 한번 볼게요. 경제학은 미시와 거시로 나눈다고 하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마 개별 난이도로 보면,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면 경제학이 제일 난이도가 좀 높다, 이제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르면 손을 못 대요, 못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예상 문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부분들은 제가요 1,500명 조금 넘었다고 그랬죠. 2018년도에 제가요 예상 문제로 어떤 문제 하나를 낸다고 하면 1,500명이 한 명도 맞출 수 없는 문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렵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관점에 따라서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입시 설명회니까 그건 약하고, 언제 한번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이죠. 네. 미시 부분에서는 수학적 계산 문제나 단답식 똑똑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거시 부분에서는 서술형 또는 논술형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사회문화는 네 번째 사회문화입니다. 정치학과 이론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학자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연구 방법, 주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론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거의 한 20, 30%는 아마 연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회문화는 역시 학자 이름, 특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수능 문제도 우리 임용고시 예상 문제, 우리가 임용고시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능 문제, 평가와 모의고사 정도는 좀 풀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강추는 아닙니다. 우리 수업 시간은 다 할 거니까요. 그렇게 누구나 아는 문제를 그렇게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사회과 교육론은 전공사회 밖의 과목이고요. 교육학, 교육론, 우리나라 그 사회과 교육이 걸어온 과정, 발자취,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주로 학자들, 자, 그런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해도 합격하는 데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패턴이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3, 4년, 4, 5년 주기적으로 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관점에서 A 학문의 관점에서 B 학문을 단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두서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을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논술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딜레마가 뭐가 있느냐면요. 딜레마가 제시문이 있어요. 이 제시문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나의 지식이 있어요. 나는 공화주의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제시문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화주의하고는 좀 달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주의,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 학자의 주장을 먼저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팁을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팁은 기출문제를 풉니다. 시간은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14문제를 고시 2차를 하다 보면요, A4보다는 약간 작은데 16절지 B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넘기는 거 10장을 써야 돼요. 10장을 120분에 앞뒤로 10장. 자, 이거 굉장히 스태미너도 많이 요구하고 굉장히 곤욕입니다. 그러나 14문제를 갖다가 90분에 푼다고 하면 이것은 시간상으로는 정말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이게 법이 있고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고 사회문화가 있고 교육론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론은 금방 표시가 나요. 자, 특징이 있어서 금방 얘는 교육론이야 그러면 그 관점에서 풀어나가면 되는데요. 자, 얘는 어떤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플리즈너스 딜레마. 자, 용의자, 그쵸? 플리즈너스 딜레마는 용의자 게임입니다.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 해석이 플리즈너는 되게 어떤 죄를 졌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요. 죄수의 이론은 아마 좀 번역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 PD게임은 원래 원 출처가 서울대 이중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럼 미시경제학이 이건 출처가 됐어요. 미시경제학. 근데 요 미시경제학에서의 프리즈너스 딜레마가 이것이 어디에서 출제가 됐느냐? 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법에서. 물론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법에서 롤스의 정의론에서의 무지의 베일이 PD게임의 가정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기출이 됐어요. 자, 이거 기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 경지 기출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또, 자, 지금 앞으로 PD게임은 3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자, 3문제가 더 남았어요. 3문제가 더 남았는데 2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직, 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임용시장에서는 아직 이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 PD게임이 행정고시 2차 시험에서 50점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50점. 우리 임용 선생님들이 아직 교수님이라든가 출제 교수들이 그걸 몰라서 출제를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안 하겠지만, 자, 50점짜리로 즉 100점, 50점에 25 해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50점짜리가 출제가 될 정도라면 얼마나 비중이 있는 그런 문제겠습니까? 근데 우리 임용 쪽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다행히도 그런데요. 이제 3문제인데 국제정치 쪽에서는 그렇게 나와도 그 비중이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거는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지만 어느 과목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숨어져 있는 문제가 PD게임에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그러면 그 답은요, 수업을 들은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들, 즉 그 관점,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히 그 출제자 의도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절대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2문제 숨어 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자신 있게 한번 이 수업을 강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한 과목인데요. 단답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단답형이라고 할지라도 자, 기입형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기입형이라고 하는데요. 기입형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답이 뭐냐? 사회계약론이다. 누구냐? 로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문제는 만만치가 않아요. 기출문제 분석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답을 찾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또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문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팁이 뭐냐면 핵심 단어, 키워드. 자, 키워드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3줄 이내로 쓰시오. 그러면 확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렇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냥 막 어지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지러워서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있어서의 집을 지을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들이 이렇게 있고 잎사귀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잎사귀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일반 사회의 전체적인 영역이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말은 이 기둥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둥을 세우는 작업은 이때는 이것은 선생님 역량입니다. 가르치는 교수의 역량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시험에 나오는데 다 가르쳐주고 전부 가르쳐줘도요, 틀려서 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은 충분히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거는 저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저의 역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용고시 시험을 봤어요. 한 80% 정도는 저는 기둥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80% 정도는 기본에 충실하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80%는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도대체 뭐냐? 이 각 대학의 교수님들마다 전공 분야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워봤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다닐 때는요, 제가요, 헌법이건 민법이건 형법이건 소송법이건 행정법이건 1페이지부터 500, 600페이지까지 다 한 번도 진도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땡 칩니다. 한 3분의 1 나가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공을 했어도, 내가 법대를 나왔어도 20개 넘는 법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물며 내가 법을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수님들이 출제돼서 그런 특정 문제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또 이상한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요? 어떤 잘 좀 외우기 어려운 법인데요, 그 법에서 나왔어요. 법에서 쭉 나가다가, 정의 쭉 나가다가 가로놓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시비 걸 수도 없죠. 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되면 또 아무도 못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 줄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선생님 역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빠진 것이 뭐가 있나요? 한번 장 볼게요. 네. 그렇죠? 이 격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둥, 줄기 안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수업을 하면서 보기로 하고요.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한 2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기출문제가 주로 법에서 가져왔네요.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너무 자료가 오픈될 것 같아서 그냥
생략을 하고 기출문제 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2019년 바로 11월 말에 본 2019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단답형이네요. 단답형 문제인데 많이도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서 틀렸을까요? 주로 틀린 학생의 대부분은 법이 가지는 특징 중에서 외면성, 외면성, 니은 강제성 이러고 다 틀렸을 겁니다. 그러신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지스쿨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맞으면 자기도 이렇게 해서 답을 썼으면 빨리 우리 지스쿨로 오셔야 됩니다. 빨리 지스쿨로 오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과연 이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결론 내렸죠? 틀렸다고요. 그렇죠? 그럼 반은 맞았느냐? 반도 안 맞았습니다. 법과 그 사회규범 중에서는 사회규범은 법, 도덕, 관습, 종교 이것을 총칭해서 사회규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도덕, 종교, 관습, 윤리도 있을 수 있는데 윤리는 도덕하고 뭔 차이인지 윤리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같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사회규범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제되는 부분들은 법과 도덕의 차이. 그러면 우리가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제는 옐리네이크가 한 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렇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 말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도덕이 있고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또 슈몰러는 그 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은 굉장히 많이 구분을 해요. 법과 도덕은 굉장히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법과 도덕은 이런 관계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하고요. 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요새 원래 선생님은 예상은 이거보다는 이건 너무 평이하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실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상한 문제는 이 도덕의 영역을 법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 영역이 뭐고 이것을 예상을 했는데 이건 아직 출제가 다행히 안 돼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도 평이한 이 문제가 너무도 다 맞출 줄 알았는데 너무도 많이 틀렸어요. 보겠습니다. 왜 틀렸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볼게요. 즉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법은 인간의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그렇죠. 내심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내심에 초점을 둡니다. 내심에 동기에 초점을 두면 이것은 도덕이에요. 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외면. 이 내 생각이 겉으로 표출이 돼, 드러나야 돼. 내가 시장에 가서 칼을 샀습니다. 칼을 샀어요. 잘 드는 회칼을 하나 샀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요? 모릅니다.
칼 사는 동기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칼을 샀으면 도덕적으로 죄죠. 횟집을 운영하는 횟집 사장님이 회칼을 샀으면 죄가 아니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쁜 마음으로 칼을 사서 그때까지는 자,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은 받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표출이 돼서, 그쵸? 자, 표출이 돼서 찔러서 상처가 나면 상해죄, 죽었으면 살인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겁만 딱 줬으면 협박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표출이 돼서 겉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법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법의 영역이죠. 법의 영역이요.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본론으로 와서. 자, 법은 인간의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그렇죠?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규범이다. 자,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자, 잠깐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의 80% 이상은 기억을 외면성으로 봤었을 것 같고, 니은을 강제성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지웠네요. 다시 봅니다. 법은 인간의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고,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고,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면 중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외면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의 특징 중 굉장히 법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강제성이 답입니다. 여기에 강제성이 답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외면성으로 쓴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기억 쭉 가서 니은도 있죠. 자, 중간 하단에 법의 행위가 규범에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법은 무엇을 요구한다? 아직도 법은 무엇을 요구한다? 법은 무엇을 요구한다? 모릅니다. 아직 단서가 안 나왔어요. 단서가 안 나왔어요. 자, 이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져요. 답은 아니에요. 자, 기억 답은 강제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칸트는 법은 무엇을 요구하지만 도덕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러면 칸트 볼게요. 칸트가 이제 결정적으로 칸트가 법은 뭐를 요구하지만 도덕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도덕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도 도덕성과 매치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와야 될 거예요. 도덕성과 강제성 매치가 됩니까? 도덕성과 외면성 잘 핀트가 안 맞죠. 그렇죠? 핀트가 안 맞습니다. 자, 저도 놀랐어요. 저도 법학통론의 기본 원고는 2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2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맹랑해서 선생님 책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또 이 책 저 책 한번 보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입시 설명회 교재 아니면 선생님 교재 1페이지에 정답이 있었어요. 1페이지에 여러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칸트는 개인주의적 윤리관을 배경으로 외면적인 합법성과 내면적인 도덕성을 구분하였다. 그쵸?
도덕성을 구분하였다. 자, 내 외면적인, 자,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정답은 합법성이 되겠습니다. 합법성이 되겠어요. 그러면 니은 정답은 합법성입니다. 자, 이제 따질 만한 니은이죠. 합법성입니다. 행여나 혹시나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평가원에 항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강제성이고 하나가 합법성이에요. 나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내 점수는 빵점이죠. 왜? 니은에 있잖아요. 그렇죠? 니은에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임용고시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2019년 법과 도덕을 이 문제를 아직도 해설을 못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돼요. 우리 지스쿨에서는 그런 경우 절대 없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2번. 이제 설명회의 마지막 종점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는 2006년 기출문제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왜 가져왔느냐? 2006년도 건데 왜 가져왔느냐? 그럴 수가 있죠. 책을 쓰다 보니까 이미 원고는 넘겼어요. 이 문제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오늘 입시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순서대로 먼저, 이 규범이 적용되는 원칙,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법에 강행 규정이 있어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임의법규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임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에 앞섭니다. 자, 순서가. 그리고 자, 이것은 노동조합법은 거의 대부분 강행법규에 속해요. 노동법은 거의 대부분이 99.99% 이상의 강행법규에 속한다. 따라서 1순위입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이 기억이 1순위가 되겠어요. 법령의 임의규정들. 자, 임의규정들은 당사자의 의사가 먼저다, 이런 식이에요. 법으로 정해놨지만, 민법 같은 경우에 있지만, 이 조항보다는 관습이 우선한다. 관습이 있는 경우 관습이 우선한다. 그러면 뭐야? 당사자의 합의가 더 우선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니은은 그러면 저 뒤쪽으로 빠질 거라고 보시고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은 근로계약. 자, 근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근로계약이네요. 리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체협약. 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노조라고 그렇죠? 노조와 사용자, 즉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단체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한 취업 규칙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이에 이 세 개가 순서를 달리하면서 들어가면 되겠고요. 제일 꼴찌에 임의 규정, 니은이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즉 노동조합법의 한 조문이 노동조합법에 있고, 한 조문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두 개가 겹쳐서 하나로 출제가 됐어요. 문제는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선생님이 실제로 법 조문 중요한 핵심 단어를 쭉 추려서, 굉장히 볼륨은 부피는 많습니다만 그걸 줄여서 핵심 용어들만 정리해서 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 아니면 세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요. 자, 근로기준법에 보겠어요. 뭐가 있느냐?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그죠? 법령, 노동법이 되겠어요.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쭉 돼서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자, 취업규칙이 단체 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대. 관계법령은 노동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로기준법 해볼까요? 근로기준법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관계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부분 잘 안 보이니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에 지금 떨어져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그 관련된 부분만큼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가 위반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로계약. 이런 순서로 들어가서 강행규정이 1순위고 기억이 그 다음에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체협약이 2순위, 그 다음에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만든 취업규칙은 선생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회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요 순서로 밟으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많은 학생들이 처음 봐서 당황을 했고요. 당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경우에는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그래도 먼저가 아니냐 그래서 또 많이 틀렸어요. 여기는 이제 몰라서 틀리고요. 그러면 뭐요? 자기의 생각이 원래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까지도 줄기에 넣는 작업을 하자. 즉, 저 가지에 떠나서 잎사귀가 나왔어요.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도 우리가 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문장을 읽어도 같은 문장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각적으로 와지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 수업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결코 1년 후에는 나는 임용시험에 재수 3수다, 그런 예비 선생님들 포함해서 나는 이제 4학년이고 나는 처음 본다, 그런 선생님들, 물론 처음에 있는 우리의 지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한다면 분명히 2019년에 치러질, 즉 2020학년도 그쵸? 임용시험은 합격할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빈말이 아니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내가 이렇게 몰랐나, 이것을 금방 느끼게 될 거예요.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는 경제가 좀 딸리니까 우리 김지태 선생님한테 경제를 한번 들어볼까? 법은 저 다른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 사회문화는 다른 데 가서 또 들어볼까? 그래서
A학원에 가서 이 과목 듣고 B학원에 가서 이 과목 듣고 C학원, 우리가 G스쿨이죠. G학원에 가서 3개 듣고 이래서 완성을 시켜볼까? 탑을 쌓아볼까? 그쵸? 탑을 쌓아볼까? 그래서 자, 이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쪽 학원에 있으면 거기서 다 우리 G스쿨에서 왜? 거기에요. 흐름이 있어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원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기본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없습니다. 없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하면서 또 이제 하는 선생님 5과목이면 5명이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대답은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한창 사탐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의 손준 선생님이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통합사회입니다. 우리는 4명이서 합니다. 일반사회, 뭐 한국 지리 쭉, 제 생각도 잘했네. 4명이서 합니다. 그러면 4명이서 하는 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절대 못 이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이겼어요. 이 통합사회, 한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수업을 어느 누구도 못 이겼어요. 300명이 마감을 2개를 했습니다. 4명이서 하는데 달랑 한 40명, 이것도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강의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결코 5사람이, 4사람이 한 사람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PC 컴퓨터 4대가 슈퍼컴퓨터 절대 못 이깁니다. 자, 물론 뭐 가르치는 선생님의 어떤 그 용량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원타치로 우리가 뭐 1대1로 붙어서 아니면 임용사회 쪽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고는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새로운 결론에 도달을 해서 그래, 정말 이거는 누구나가 이 임용시험을 합격하는 거다. 저는 이 결론을 내리고 G스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입시 설명회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